반갑습니다. 오대영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며 이재명 정부 고위직 낙마 사례는 4건으로 늘었습니다. 잇따른 인사 논란에 대통령실도 살펴볼 부분이 있을 거라 언급했습니다. 정부 인사검증과 후속 대응, 이대로 좋은지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극우화를 향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은 또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율은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현주소 토론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면 윤리의 기준에 속하지 않은 오타, 탈자.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의 고심을 계속하였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저의 부덕의 수치로 인해서 논란이 생겼고요.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런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해명, 국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장관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인사 전반을 보면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인사검증 시스템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네, 결국 자진 사퇴로 끝났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해석이 나왔었고 또 최초로 인사청문 현역 의원 불패라는 신화가 깨졌다는 점도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김근식 교수님. 네, 애초부터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끝까지 강선우 후보자를 안고 가려는 그 의지가 강했던 것이 지난 주말까지였습니다. 예. 그러나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도 이 부분이 사그라들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볼 때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쉴드를 치고 방어하다 보니까 한간에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강선우 후보자 개인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아니라 민주당 내 또 다른 의원들의 추가 갑질 또는 민주당 전체의 어떤 보좌진에 대한 어떤 갑질의 행태들이 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아마 이런 의혹들이 논란에 아마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결국은 민심의 흐름을 거역하지 못하고 낙마를 결정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애초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처리할 때 같이 지난 주말에 이 두 분의 논란거리를 같이 지명 처리했다면 깔끔했을 텐데 어떻게든 강선우 후보자를 안고 가려고 했던 그 욕심이 결국은 더 큰 후폭풍을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 듣기 싫어하겠지만 형사 피고인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고 또 뭐 전과 사범이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이나 국민들의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는 건 개의치 않나? 뭐 이런 식의 의혹들이 계속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타고난 어떤 그 의혹과 그 배경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하게, 좀 더 눈높이를 높게 해서 좀 기준점을 맞춰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평가시네요. 국민 통합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이고 초기에 굉장히 호평받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이 허니문 기간이 지속될 거다라는 평가가 많았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훨씬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좀 정리가 됐고 결과적으로 민심에 부응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선 그 전에 중도 보수를 표방을 했고 그다음에 후보가 돼서도 또 대통령이 돼서도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시했었죠. 그런 점에서 야당과도 만나고 소통하고 그런 국민과의 또 기자회견도 30일, 한 달 돼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이재명 후보 시절에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놓고 또 지지했던 분들은 효능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것을 보면 이제 지지층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케이스를 두고 지지층이 흔들려 버리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했는데 국민의 민심을 받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심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나를 거듭할수록 또 일파만파 다른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것 때문에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또 민심이 분열되고 이것은 전혀 이재명 정부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민심을 받들어서 잘 정리했는데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허니문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역시나 시기가 좀 아쉽다라는 평가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인사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저는 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기에 취해서 이 정도 논란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오만과 독선이 있었던 게 지금의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주당과 중도 진영 일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굉장히 잘 됐다라는 자체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4명 가운데 강선우 후보자는 꼭 임명 한 달 만에 자진 사퇴로 마무리가 됐는데 논란이 됐었던 이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또 오광수 민정수석,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이 세 사람과 강선우 후보자의 차이 현역 의원과 그렇지 않다는 차이잖아요. 지금까지 현역 의원 불패 이런 징크스가 있었죠. 징크스라기보다는 국회 내에서 일종의 관행처럼 유지돼 왔던 건데 저는 이 관행은 언젠간 깨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강선우 후보자에서 깨진 것은 저는 일견 당연하다고 봅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일으켰던 논란과 의혹, 갑질과 관련한 해명 과정에서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선우 후보자를 계속 안고 가려고 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논란은 밀고 가도 된다라는 오만과 독선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박성민 최고위원. 네, 저는 일단 민심을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결단을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의 결정 역시도 존중합니다. 사실은 이번 일이 남겼던 그 문제는 과연 이 정부가 초기 이제 출범한 시기에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있느냐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시험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민심에 맞서지 않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고 국민들의 여러 부정적인 평가들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서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대통령께서 국민 주권 정부라고 명명하셨던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웠던 점도 있었고 좀 부정적인 평가, 국민들의 분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추진하려고 했다가도 그 부분을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애초에는 지도부에서 엄호 쪽으로 가다가 결국 자진 사퇴 쪽으로 기울었는데 그 배경은 역시 여론의 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 물론 본인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딱 요 발언만 들어보더라도 뭔가
인식 차이가 그 대중들하고는 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게 독이 됐다고 보세요? 당 지도부의 이런 언행들?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타요? 네, 저는 이제 그날 아침에 아침 방송을 가면서 이 라디오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제 귀를 의심했거든요.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내수석 부대표인데 왜 이렇게 민심과 역행하는 그런 방향의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꺼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동료 의원으로서 사실은 엄호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 돼버렸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문수석의 그 아침 인터뷰를 통한 그런 얘기들과 또 그날 아침에 사퇴한 날 아침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도 그 심각성을 반영했었잖아요. 부적격 의견이 괜찮다라는 의견이 한 2배가 넘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여론조사였던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떤 뭔가 더 터질 게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교수하면서 그 출석 수업을 또 굉장히 불성실하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까지는 다 몰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처럼 사그라들지를 않고 민심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얘기들이 점점 커져가니까 심지어 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는 아니 우리가 고작 이런 꼴을 보려고 그 엄동설안에 응원봉 들고 밖에 나갔어?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각각 개별로 다 투표, 비밀 투표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모두가 정말 단합된 마음으로 불가피하게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 그런데 너네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뭐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참 대답이 궁색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민심이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런 인터뷰랄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나오는 얘기랄지 또 소위 보좌진들의 대나무 숲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더한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은 당 지도부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답변에서 우리가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상당히 주장을 했구나라고 느꼈고 아마 우상호 수석은 정무수석 되기 전에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했었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부의 의견을 많이 들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민심을 고지고대로 전달 못한 책임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할 건 빨리빨리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지금 그 재송부 요청을 하고 나서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거의 처음 있는 일 같고요. 현역 뭐 불패 신화라는 게 무슨 금과 옥조처럼 여길 일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도 조금 정권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도부가 향후에는 또 다음 인사나 어떤 경우에라도 민심을 조금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지도부가 해줘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갔어요. 강선우 후보자 자진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글쎄요, 이제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게 그 추가적으로 더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할 정도의 뭐 윤리 제명까지도 요구할 사안까지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왜냐하면 저는 강선우 후보자 개인의 갑질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갑질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들어서 윤리 차원에서 국회에서 제명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여의도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같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 8명, 9명의 의원 보좌진들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아니면 단 하나라도 정말 갑질이 없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그건 또 우리 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선우 후보자의 낙마는 그 자체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 검증의 실패와 인사 시스템의 문제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저는 이참에 여야를 떠나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이 가불관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또 예. 동지적 관점에서 협업을 하는 관점으로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저는 여야 모두의 저는 공통의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하고 그것보다는 이번에 있었던 이걸 계기로 해서 여의도에서의 새로운 어떤 그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원직 사퇴는 과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강선우 후보자의 저 간단한 그 SNS에 올리고 사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좌진에 대한 직접적 사과는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느낍니다. 지금 이 사건의 발생이 뭐 27명, 8명이든 46명이든 모르겠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수많은 부좌진이 교체됐을 때 그분들 개개인에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모욕감과 자괴감을 주는 갑질행위가 있었다는 게 지금 본인도 인정해서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진정 어린 사과, 저는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민께 사죄한다, 죄송한 마음, 대통령께 죄송하다 이거거든요. 예. 저는 이건 본질이 좀 벗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당연합니다. 사과가 네. 필요하다. 갑질은 갑질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또 그 국무위원 후보자로서는 낙마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직을 3년 동안 또 수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의원 3년 동안 남은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갑질했던 당사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다시는 갑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좀 진정성 어린 그 반성의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의견은요? 선출직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일정 부분 좀 과하다는 요구가 될 수도 있지만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저는 야당 지도부,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 차원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실제로 뭐 의원직 사퇴라든가 제명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겠지만 야당 지도부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사태를 키우는 데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의원인 본인들의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너무 좀 비뚤어진 동료의식을 표명했던 건 아닌가라는 비판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이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일조를 했었던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좀 사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도 이런 논란이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실 미적거렸던 거잖아요. 다른 후보자들, 논란이 됐던 사람들에 대한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도 강선우 후보자는 꽤 오랫동안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유감의 메시지 정도는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 모두 무리수는 탈이 나게 마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발언들 중에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뭐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사실 불난 집에 이제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지 않은 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고 예. 이 부분에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느낀 의원님들이 계셨던 것 같고 뭐 이소영 의원님 같은 분은 또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도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자성과 반성, 성찰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장관 후보자가 지금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다 엄정하게 보완하고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하는 것은 일종의 건수를 잡았다 혹은 빌미를 잡았다 이런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뭐 강선우 의원의 의원직 사퇴 주장을 송원석 비대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개표 방송 날에 본인의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탈당을 하셨다가 복당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치면 이분이야말로 지금 비대위원장을 할 자격도 없는 거고 의원직을 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본인은 물리적인 폭행까지 가해서 그것 때문에 탈당까지 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이재명 정부의 조금이라도 흠집을 더 내기 위해서 뭔가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 내에서조차도 사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나오시기는 하셨지만 국민의힘 내부를 저격하는 듯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국민의힘에도 그런 갑질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냐라는 취지의 비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 모두 어떤 이런 이 여의도 내에 있는 갑질의 문화 이런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당사자가 이제 자진 사퇴의 변을 올리면서 성찰하며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발단이 됐던 보좌진들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가 없었다는 것은 못내 아쉬운 점이고 향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오히려 보좌관들에 대한 어떤 이런 갑질의 행태랄지 이런 거를 본인이 앞장서서 개선하는 쪽으로 간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미래는 여전히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진정한 성찰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윤리제소까지를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거론하는 것은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 얘기하신 대로 본인을 돌아봐야 할 때이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부관 참시하는 꼴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속으로 굉장히 지금 당혹해하고 있고 찔리는 의원들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이 국회의 어떤 정치 문화 또 보좌진들에 대한 어떤 처우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좀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잘 만났어 이러면서 윤리제소 징계 이렇게까지 운운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과거 당직자와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탈당을 했다가 다시 들어온 상황인데 반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의원직 사퇴 요구를 하려면 본인도 당당해야 된다. 그럴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반론 없으세요?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죠. 예. 당사자에게 충분히 그 사과를 했고 당사자로부터도 사과를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당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다시 복당을 했는데 그 논란 자체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또 다른 메신저 공격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저기서 그때 그게 뭐 잘한 일이다라고 두둔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사안의 본질은 그래도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논란으로 있는 거니까 예. 저는 전반적으로 지난 2018년인가요? 이 미투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확대되면서 당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 이번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논란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갑질 문화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져서 더 이상 을들이 이렇게 갑질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덧붙여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리제소까지 하는 그 자체가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화자가 때마침 송원석 비대위원장인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하필이면 이때 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 윤리제소 자체가 누가 얘기를 했든지 간에 거기까지 또 몰아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라는 생각인 거죠. 예. 그 생각이 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때 주진우 의원이 의혹 제기하니까 주진우 의원은 당당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메신저를 공격하지 마라라고 했고 또 많은 대중들은 주진우 의원도 뭔가 의혹이 있으면 그것 또한 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많은 의견들이 부딪혔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메신저 공격인지 아니면 그 메신저의 그 당당함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과거 이제 당직자 폭행 사건을 소환해서 부적절하다고 문제 제기하는 거하고 김민석 당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예. 청문회에서 이러저러한 비판을 제기했을 때 주진우 의원의 과거 군대 면제 전력이라든지 그런 개인 신상 정보라든지 뭐 재산 많은 거 가지고 이야기했던 건 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당직자 폭행은 입에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스스로도 탈당을 했다가 다시 복당하라는 절차를 밟아서 우여곡절을 겪었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을 요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또 증명 자료를 찾아서 이것저것 빈틈을 가지고 그 공세를 벌였을 때 민주당 의원 일부에서
느닷없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주진우 의원의 병역 면제에 개인적인 질병 사항까지 이야기했던 건 저는 굉장히 무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주진우 의원의 그 부모님 재산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재산이 증여된 거 이런 거 가지고 돈 많은 집 아들이라는 또 이미지를 계속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본질을 벗어난 저런 메신저 공격이 분명한 전형적인 사례지만 이번에 이야기했던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과거 행적이 그랬기 때문에 좀 차원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토론 주제로 던진 건 아닌데 예, 그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류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네 번째 고위직 낙마가 됐고 인사 검증 시스템이 어떻길래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없었고 지금부터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런 상황이란 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네 번째 낙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야당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강선우 후보자의 낙마 과정도 일부 언론에 그 기사가 됐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의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본 기사가 기억나기로는 당일날 자진 사퇴를 결론 내기 전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먼저 해서 강선우 후보자에게 사퇴의 뜻을 권유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서 그리고 지지율의 하락을 우려해서 정말 이 강선우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켜야 됐다고 한다면 본인이 전화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발휘해서 지명한 사람이고 또 본인이 끝까지 안고 가려고 무리수를 뒀던 사람인데 그걸 전달하는 과정, 사퇴하는 과정을 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했을까? 저는 여기에 상당히 그 비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됐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김현지 비서관이 여기서 불쑥 튀어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도 지금 물론 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인수 기간이 없어서 인사 추천 절차나 의사결정 과정이 좀 신속하게 빨리 진행되는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김현지 비서관이 이른바 성남 변호사 시절 때부터 같이 했던 수십 년 측근 중에 측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부 여의도에서 제가 듣기로는 현지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은 현지를 통했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네 번째 고위직 낙마의 과정도 저는 사실 그런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고 결론적으로 강선우 후보자의 저 과정에서는 어떻게 총무비서관이라는 분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물론 대통령의 뜻을 받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신해서 전화를 하고 그 전화를 받고서야 강선우 후보자가 그만뒀는지 저는 그 과정 그리고 더더군다나 박찬대 후보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강선우 후보자 낙마 직전에 강선우 후보자의 낙마를 권유하는 이런 또 주장을 함으로써 무슨 또 밀실에서 거래가 있지 않았는 또 의혹이 제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는 인사 추천 절차나 인사 검증 절차나 인사 과정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 이번에 한번 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무비서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건 맞는 것 같죠. 다만 당사자는 아니라고 지금 반박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다만 언론 보도는 또 그대로 남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 그걸 저도 봤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부인을 예.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4명의 이제 고위직 인사라는 것이 국민통합 비서관하고 처음에 이제 민정수석,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 4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50일 정도 됐으면 저는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권이란 얘기도 그만할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지난번에도 한번 대통령 출마를 후보로 했었고 하니까 아마 집권 플랜 본부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준비된 후보였고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뭐 한 달 전이랄지 뭐 한 2, 3주 정도에는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라는 것이 양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몇 차례 인사 실패가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얘기도 더 이상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특히 이제 국민통합비서관에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놀랐지 않습니까? 보수인사 추천도 있었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국민통합 또 국민주권 정부라는 차원에서 보수인사도 기용하고 또 그 수석실 내부에는 그 정의당 출신의 또 전직 의원도 또 비서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수 진보 인사의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오발탄이 된 셈이죠.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하겠다.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제대로 못 걸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저서 안의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SNS나 또 뭐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들. 그런데 이제 그 부적절함이라고 하는 거에서 개인적인 사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범주, 어떤 선을 넘어서는 그런 발언이나 내용은 안 되겠죠. 그런 점은 좀 꼼꼼히 걸을 필요가 있겠다. 예. 국민 통합도 좋지만 그러다가 정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처음에 표방했던 것이 내란 극복, 국민 통합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애초에 이재명 정부가 내걸었던 그 기치를 아예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방향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의 초기에 이 몇 번의 디스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반면교사 삼는 그런 인사가 진행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인사검증 시스템에 있어서 좀 비어있는 구멍들이 드러난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검증 단위에서 뭐 정말 밤을 새가면서 검증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시간과 부족한 인력의 한계 그리고 검증을 해서 걸러낸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진짜 뭐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들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문제는 이번에 여러 가지 뭐 낙마한다든지 자진 사퇴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여줬던 뭐 후보자들, 공직자들 중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게 문제죠. 뭐 SNS 글이나 불과 몇 달 전에 쓰였던 책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게 저는 이 국민통합비서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포용과 어떤 뭐 여러 가지 통합의 인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원칙 있는 포용이 중요한 것이고 명분 있는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민주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그 가치와 정신을 훼손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통합과 포용의 명분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사의 부작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엄정하게 인사 검증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밝히고 있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 과거 발언, 방송에서 해왔던 발언들 혹은 개인의 SNS에 해왔던 발언 혹은 공적인 강연 자리에서 했던 발언 그리고 썼던 저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세평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동안 그 전 직장을 거쳐오면서 그 조직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완전히 뭐 부인하고 있고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고개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자세 혹은 이 논란이 터지기 이전에 어떻게 좀 더 검증 시스템을 강하게 강화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앞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통령실에서도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 비서실장 주재의 인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인사를 추천하는 단위 그리고 검증하는 단위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괜한 오해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책임을 묻는 과정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추천과 검증의 단위가 불명확하다면 이 역시도 사후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대 정부 가운데 인사로 인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정부는 아무 정부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봤을 때 인수위 없이 출범했었던 문재인 정권 시절에 2017년 6월에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게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도 여러 인사 논란이 가중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자각하고 이 인사추천위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인사수석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된 이후에는 일정 정도 인사 논란이 조금 사그라드는 측면이 있었어요. 예. 근데 박성민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 논란을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운영하는 인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예상 밖에 본인들이 시스템 밖에서 발생한 문제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논란을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하는 인사도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지 본인들이 하는 인사는 다 옳은 방향인데 왜 국민들과 야당에서 반대할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전혀 진전된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사를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른바 성남 경기 라인으로 대표되는 아까 말씀 나왔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나 김남준 부속실장 또는 김용채 인사비서관인가요?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네 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증의 잣대가 조금 무디게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커지면 결국에는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가 망사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인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뜨거운 주제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7% 나왔어요. 17%. 국민의힘의 당명을 달고 받은 숫자 중에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19%였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17%는 여전히 이게 바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더 떨어질 때가 있다고 보세요? 이건 여당에게 먼저 드릴게요. 이 전 조사에서 19% 나왔을 때 국민의힘으로 당명 바꾸고 최저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금은 더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뭐 한마디로 잘하는 게 있어야 더 올라갈 기미가 보일 텐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는 더 내려가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17% 두 자릿수 나왔으면 상당히 나왔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환길 씨만 보입니다. 예. 그러니 그 당이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이 그래도 과거를 생각하면 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렇게 이름 바꿔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당시 민주당에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도 있었고 당에서 정말 젊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보수 개혁의 목소리를 내어가면서 혁신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고 어디 밖에서 본인 본명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한 달 전에 입당한 전환길 씨가 이 국민의힘의 주인인 양 당을 쥐고 흔들어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떤 혁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냥 질질 끌어가면서 혁신이 몇 번 꾸리는데 겨우 그냥 면피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무슨 일대 어떤 혁명적인 어떤 상황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예. 다음 주 조사는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하고 이러면서 뭐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가 조금씩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여전히 지금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친윤, 반윤, 뭐 찬탄, 반탄 이런 얘기 해가면서 어디 구석기 시대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면서 국민들께 우리 좀 봐주세요 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다음번 조사는 더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저희들도 참 참담한 심정이고요. 저도 이제 송파병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6.3 대선 때 사실은 저희들도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그때 대선의 결과는 저희들이 41% 졌습니다만 인천, 경기보다 서울은 그나마 호전했거든요. 굉장히 그 호성적을 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이 열심히 했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오늘 공개된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이 인천, 경기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고요. 물론 뭐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큰 건 무기력을 넘어서서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뉴스나 정치에 관심 자체를 끊어버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게 자포자기의 심정이 돼버리면 제가 볼 때 6월 달 대선에서까지는 그래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서울 지역의 일정 정도의 어떤 우리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손을 놔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엔 조사에서 서울이 11%로 급속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연령별로도 10대에서 70대까지가 지금 이번 결과를 보면 전부 우리가 민주당한테 뒤지는 거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 거기 딱 한 군데 빼고는 부울경과 강원 제주까지도 우리가 뒤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건 정말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특히 우리 보수 유권자들도 봤을 때 국민의힘은 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다. 아니면 아예 회초리 들 관심조차 없는 게 아닌가라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8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 정말 지금의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말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폭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혁신 지도부를 새롭게 꾸려서 정말 다시 한번 기사회생의 희망을 찾을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그 기점이 돼야 될 것이다. 말씀이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괴멸 직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민들께서는 이미 회초리를 수없이 드셨고요. 근데 그게 회초리를 맞아놓고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분위기가 당내에 만연하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이면요. 문을 닫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완전히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상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집을 허물 용기도 없고 집을 허물 힘도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 혁신한다, 쇄신한다 말로만 하지 결국에 보면 정말 이 토양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씨를 뿌리는 농부를 탓한다거나 아니면 명의랍시고 이렇게 뭐 혁신위원장을 새롭게 세우지만 또다시 돌팔이 취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만 허울뿐인 혁신, 허울뿐인 쇄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에 근본적으로 이 토양을 다시 이 개간할 용기도 없고 그럴 결심도 아직 안 섰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농부가 와서 좋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밭이 그걸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 도돌이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최근까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다시 약간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탄핵에 찬성하냐, 탄핵에 반대하냐. 윤 전 대통령과 가깝냐, 가깝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찬탄파와 반탄파의 대립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 세력을 보면서 절망스러운 건 이게 어떤 보수의 가치를 두고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옹호하냐 혹은 비판하냐 이른바 친길파냐 반길파냐 이렇게 나뉘고 있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 정당 내에서 정책적인 노선을 두고 다투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혹은 혁신 안에 대해서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혹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한길 씨의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 전한길 씨를 품고 가야 되냐 버리고 가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고 있고 여기서 어떤 노선들이 생겨난다는 게 보수 정당으로서의 건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런 흐름들이 전당대회까지 계속 이어간다면 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저는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것이다. 김근식 교수와 정광재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 반길파입니다. 그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일종의 성적표죠. 그 정당의 성적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돼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수험생으로 이 국민의힘을 치환한다면 우리 당의 지금 17% 지지율은 대략 한 30점에서 40점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점수 받고 부모님한테 가서 성적표 보여드리기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위기감이 지금 과연 우리 당내에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돼서 팽배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계신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성적밖에는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주목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그렇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예. 이것은 선거가 임박하면 무당층은 줄어들기 마련이고 선거가 멀리 떨어질 때는 그 무당층의 그 포션이 줄어드는데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민주당에 붙어 있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41.15%의 사람들은 불과 절반도 남지 않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정당 없다로 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느냐? 국민의힘을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창피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그건 뭐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이 과소 표집되는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당을 지지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그 저변에는 우리 당이 극우화되는 거 그것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2일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이 마침 대결 구도가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의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우리 당을 이탈했던 중도 지지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을 제가 오늘 인터뷰했거든요. 이른바 찬탄파죠.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을 상당히 비판했던 조경태 의원은 45명 플러스 알파가 인적 청산 대상자다. 45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 체포 저지에 가담한 인물들이다. 플러스 알파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등에 가담한 인물들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정도면 백석이 완전 무너지겠는데요 했는데 백석이 무너져도 출당이든 그 다른 이상의 조치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나요? 조경태 의원이 이제 당대표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혁신 쪽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5 플러스 알파 출당은 저는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적 쇄신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은 정말 우리 당이 지난번의 계엄 사태와 탄핵 사태 그리고 대선 참패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국민 앞에 얼마나 석고대죄하고 거듭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인적 쇄신이 분명히 필요한데 인적 쇄신은 가급적 꼭 필요한 사람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45명을 다 한다는 것은 이제 용산 관저에 그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을 때 막으러 갔던 예. 분인데요. 거기에는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발부했을 때 그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또 생각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그 민심은 계엄 찬성과는 또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용산 관저에 갔던 45명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한다는 것은 예, 제가 정확히 네. 말씀드릴게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게 제가 말씀드린 것 네, 같은데 45 플러스 알파인데 가담 정도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좀 달리할 수는 있겠으나 인적 쇄신의 대상자로는 삼아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인적 쇄신은 꼭 해야 될 사람을 최소화시키는 예. 것이 좀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당의 인적 쇄신과 그 개혁 혁신의 첫 출발점은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두 가지 첫 번째가 다 5대 개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지난 계엄 직후에 우리 당에서 의원들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탄핵 반대 당론을 다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탄핵 찬성으로 교체해라. 이야기는 저는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탄핵 반대 당론을 했던 것을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때렸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보수 진영의 후보자로서는 가장 많은 표차로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탄핵 반대로 다시 탄핵 찬성으로 다시 당론을 바꿔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게 그거 아닙니까? 아까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후보 강제 교체 과정에서의 당무감사를 통해서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게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당원들을 분노케 했던 가장 반민주적인 작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일단 시작을 하는 것도 혁신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이 당장 필요하지만 인적 쇄신은 당에 무슨 분열과 분란을 일으킬 정도의 최대 다수의 인적 쇄신이 아니라 최소화된 그러나 꼭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화해서 하되 인적 청산은 필요하다. 45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가 45하고 겹치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힌 사람이 지금까지 한 5명 정도 되죠. 5분의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아니면 혁신안에 관련한 스탠스를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조경태 의원이 가장 쇄신을 강도를 높게 얘기하고 속도도 빨라야 한다라고 안철수 후보보다 더 얘기하는, 높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평가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사실 상당히 온건한 개혁파라고 지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끝에는 아마 뭐 장동혁 의원이라든가 뭐 김문수 후보는 장동혁 의원보다는 최근의 발언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장동혁 의원보다는 좀 더 개혁적이라고 평가해 볼 수는 있겠죠. 예. 가장 옳은 개혁의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는 분은 정말 이상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나 정치라는 게 이상을 쫓되 냉철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45명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인적 쇄신을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경우에 우리 당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출마 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런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 전 정권 실패라든가 후보 교체 과정에서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 총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총선 불출마나 정치 은퇴 이런 거를 우리가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적 과정으로 앞으로 백의종군하거나 적어도 지도부나 당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지는 않겠다라는 정도의 선언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인적 청산 얘기가 왜 나오냐, 인적 쇄신 얘기가 왜 나오냐라고 보면 이게 국민의힘 내부의 상식의 선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할 때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이 상식의 마지노선이 다른 상황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계속 공전을 할 수밖에 없고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혁신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각자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과 반대했던 입장, 이런 거는 사실은 같이 갈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 앞에 중립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과거 옹호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정당에 남아서 뭔가 정치 행위를 하고 본인의 이익을 계속 도모해 가겠다고 하는 게 국민들 앞에 굉장히 염치 없는 것이고요. 정당으로서 그리고 정당에 소속된 인물로서 그리고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성을 하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 거론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이전에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탄핵에 이제 반대했던 그 당론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우리 다 함께 그 과거에 얘기했던 일들을 다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했다면 인적 쇄신 얘기까지 뭐 안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45명 플러스 알파까지 안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과거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뒤에도 우왕좌왕하면서 사실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심지어 경선 과정에서는 무리한 기습적인 새벽에 후보 교체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뭐냐,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려고 몰려갔던 거나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면서 계속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이런 행태, 더 나아가서는 후보를 기습적으로 교체하려고 했던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은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던 거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 선에서 뭔가 논의를 시작하고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거 없이 계속 뭔가 쇄신과 혁신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냥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적 쇄신에 대해서 명수가 저 정도로 나오는 거는 저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각종 후보들의 쇄신안이 나오겠죠. 출마하면서 내놓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이제 그게 조금이라도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려면 일단 당선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선이 과연 될 수 있을까가 일단 물음표가 있는 것인데, 지금 대구 경북하고 대구 TK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을 보면은 민주당이 19, 국민의힘이 35예요. 근데 이거를 대선 때로 치환을 해보면 국민의힘은 거의 이제 TK에서 반타작이 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그게 1년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과정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또 이재명 정부가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네. TK 지역에서는 당시에는 기대를 덜 했으니까요. 잘하고 있네라는 것들이 이제 버무려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엊그제였나 중앙일보에서 TK 지역의 민심도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도 못 참는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언제든지 이 당을 변화시킬 준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몇 년 전에 이준석 당대표를 뽑은 일이랄지, 그다음에 이번에 그 단일화 과정에서 그 한밤중에 그 폭거를 당원들이 그거를 원점으로 되돌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뭐 저희는 김문수 후보가 뭐 아주 타당한 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후보들이 각각 혁신안, 쇄신안들을 다 들고 나옵니다마는 저는 이미 그 혁신안들은 다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그다음에 안철수 뭐 혁신위원장 얼마 안 하고 그만뒀습니다마는, 그리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온 그 혁신안들이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그렇게만 되더라도, 그렇게만 되면 국민의힘이 다시 그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걸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윤희숙 위원장이 나윤 장송이었나요? 그 네. 얘기 딱 실명 거론하고 나서 2차, 3차 또 있다. 의총하면 얘기할 거다 했더니 의총을 안 열잖아요. 어제 의총을 열었는데 안 부르잖아요. 예. 불렀니 안 불렀니 공방하고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위원장을 부를 만큼 그렇게 용기가 있지 않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 경선 100% 결국 수용이 안 되고 아마 8대2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마 지금 내부의 의원들보다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당원의 힘으로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고요. 혁신안은 나올 대로 다 나왔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건 당원의 힘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대구 경북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눈에 띄고요. 친윤계가 많이 퍼진 데 있다고 알려져 있죠. 부울경. 강원, 제주도 눈에 띕니다. 강원에도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고, 그런 지역에서 당 평가가 상당히 안 나온다는 것은 여러 인적 쇄신론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서 박성민 최고위원이 상식의 마지노선을 짚어주셨는데 그 상식의 마지노선의 기준 중 하나가 부정선거론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당에 들어왔는데 그 정도로 영향이 큰 사람입니까?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관련된 뉴스가 지금 거의 전한길 씨 뉴스거든요. 사실 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 상식에 기초한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상식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 지금 논란이 한창이 되는 건 이른바 극우화입니다. 우리 당이 극우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당 내외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극우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뭐 여러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누구를 보고 극우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극우의 기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선거를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걸 신봉하다 보면 결국에는 선거 운동을 왜 하고 정당 정치를 왜 합니까? 어차피 부정선거로 선거 결론이 난다면,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극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진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사법 신뢰를 훼손시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1월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법원의 판결이 잘못돼 있다. 법원 우리가 지금 3권 분리 엄격하게 분리돼서 운영이 되는데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라고 하는데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극우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계엄과 관련해서 자꾸만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엄은 탄핵재판소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법 위헌적인 행위였는데
계엄과 관련해서 계몽령을 주장한다? 이러면 우리 사회에선 극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 극우가 우리 당에서 어느 정도의 포션도 차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김종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이 판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 22일에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극우와 절연하고 더 많은 표를 갖고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그 갈림길에 우리 정당이 예. 서 있다고 봅니다. 누가 돼야 돼요? 전당대회에서. 저는 쇄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누굽니까? 당직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극우 대 뭐 개혁 세력의 연대 이제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여지는데 참 그래도 우리 그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그래도 합리적 보수의 시절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물론 뭐 민주당과 각을 세우면서 많이 논쟁도 하고 그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방향이 워낙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까지 지금 그 소위 막장으로 치닫는 모습은 좀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지금 지도부도 사실은 말하자면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친윤 2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최근에 인권위원을 국민의힘 몫으로 2명을 추천을 했는데 국회에서 의결 못하고 지금 보류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2명이 전부 다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또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를 지냈고 인권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2 사람으로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은 혁신 따로 지금 모습은 거의 극우 인사들 추천하는 모습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난망인 겁니다. 지금 인권위원 2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권위원회 자체가 국민의 신임을 못 받고 굉장히 인권 감수성 떨어지고 소위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인권위원회가 돼버렸다라고 비판받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인권위원 2 사람 국민의힘 몫을 이렇게 추천한다는 것도 도대체 그래서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예. 이제 극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당이 그 전에는 사실은 좀 친윤이냐 반윤이냐 또 뭐 친윤이냐 친한이냐 뭐 이런 식의 구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좀 당이 더 심각해진 이유는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전인가요? 그 전한길 씨라는 분이 느닷없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입당했다고 밝히면서 그리고 그 입당했다고 밝힌 전한길 씨가 그 언론 뉴스의 중심에 오를 때 윤상현 우리 당의 가장 오래된 다선 의원이신 윤상현 의원이 우리 당의 지도부를 대거 대동해서 전한길 씨가 판을 깔아놓은 이른바 극우 세력의 토론회에 거기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그 성문을 우리 당 스스로 안에서 극우들에게 열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던 때인데 혁신위원장이었던 윤희숙 의원이 사실은 나한장성 이야기하면서 나윤장성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윤상현 의원을 지목을 했던 이유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게 우리 당의 극우라고 지금 통칭되는 이 부정선거 주장 세력이나 계엄 반대 세력이 계엄 옹호 세력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당의 전통과 완전히 동떨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지금 전한길 씨가 와서 오염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그 극우 유튜버들이 최고위원 출마해서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들어올 때 당 선관위에서 부적격 심사로 다 컷오프 시켰던 정당입니다. 극우 유튜버들 둘 다 그러니까 신의 한수라든지 가세현 대표 같은 분들 다 그랬고요. 또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가서 찬양하는 발언했다고 우리 당 최고위원이 징계까지 받았던 정당입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당대표 자격으로 5.18에 대한 폄훼 발언한 사람들을 징계를 했고 그에 대해서 공식 사과까지 했던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됐을 때는 헌법 전문 개헌했을 때 헌법 전문에 5.18 정치 넣자고 했던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갑자기 지금 전한길 씨 한 명이 들어오면서 엉망이 돼서 극우가 돼 있고 이 극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부인했고 절연했고 분리해 왔던 부정선거 음모 세력들 그리고 5.18 폄훼 발언의 그 뿌리가 있는 계엄 옹호 세력들 이들이 들어와서 지금 당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전한길류의 극우 세력들이 당을 들어와서 스멀스멀 독가스처럼 퍼져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일부 당대표 후보자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동희 후보는 더 강하게 오히려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저와 정광재 대변인 같은 내부 총재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식의 지금 전당대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그렇게 어둠이 짙어지기 때문에 저는 새벽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원들이 깨어 있고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던 당원이고 지난해에는 한동훈 대표를 만들었던 당원이고 또 심야에 한밤에 후보 교체 쿠데타를 막았었던 우리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오히려 혁신파가 그런 극우 세력들을 제압하고 기사회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저는 한판 승부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예. 있습니다. 결국은 당원들의 힘이 중요하겠네요.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봐야겠습니다. 원래 당에서 중진들이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더 한술 더 뜨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5선 의원이고 막 무소속으로도 살아 돌아오고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러면 중심 잡고 당이 나아갈 바를 방향을 제시하고 향도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환기 실대로해서 리셋 코리아 토론회 하는 바람에 완전히 딜리트 국민의힘 되게 생겼거든요. 국민의힘이 거의 그냥 삭제될 판인데 이런 모습 속에서 전환기 씨 뭐라고 얘기해요? 한동훈, 조은희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전환기 씨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민주당 뿌락지다 이런 망언까지를 일삼고 있는데 그런 전환기 씨를 윤리 열어가지고 징계해서 출당시키지도 못하는 지금의 이 무기력하고 한심한 국민의힘을 보면서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극우 세력에 빌붙어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들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당의 극우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윤어게인을 외친다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손을 잡는다거나 연대를 한다거나 혹은 옹호를 하는 것은 당을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인 거예요. 그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고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뿌리를 사실은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계속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윤상현 의원만 봐도 전환길 씨와 절연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잠깐 앞에서 얘기 나왔지만 토론회를 열어서 거기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거. 그 메시지를 당의 지도부에까지 어떻게 보면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근데 저는 정말 개인이 신념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정치를 한다면 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극우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구독자라든지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어떤 조직력을 가져와서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짚지 않고 그런 콩고물들, 떨어지는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의 정치를 망치고 있는 것이고 보수 세력의 어떤 갱생의 여지를 없애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국민의힘 토론자 두 분과 방송을 자주 해왔는데 항상 좀 마음에 걸렸어요. 합리적 토론을 하는 두 분에게 극우적 인사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려야 돼서.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정치라는 게 우리 삶을 규정하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 정치권에 이제 극우 인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사실 사회가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전체 문제일 수도 있어서 그런 질문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불편했다는 점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그 현역 의원 구성수가 2016년부터 2020년, 2024년 3연속 이 총선에 패배하면서 과거 우리 당이 갖고 있었던 의석 구조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2020년, 24년을 거치면서 우리 당에 대해서 약간의 조소 섞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양남당이잖아요. 영남과 강남을 합쳐서 양남당이라는 예. 표현을 외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나치게 본인의 지역구 정서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기억하실 겁니다. 남원정이라고 해서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런 수도권에서 신진 소장파 의원들이 개혁적인 목소리, 중도 청년 수도권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꾸준히 내왔는데 2016년 이후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 정당의 외연이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우리 당을 바꿀 주인은 국민의힘이고요. 또 그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 당의 수도권 중도층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우리 당이 이렇게 안 가겠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불출마 선언했고 마지막 한 짤막하게만 토론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올리겠다. 극우와 싸우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 끝에 아마 오늘 이제 결론을 내려서 불출마로 선언을 한 건데 본인의 고민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당대표 그리고 계엄 상황과 탄핵 국면에서의 사실 쫓겨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다시 한동훈이라고 하는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 또 손실돼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그 애정어린 또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다각도의 고민 끝에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내놨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반극우 연대입니다. 반극우 연대가 절실하다. 그리고 그 반극우 연대를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는 자리매김되어야 되고 그 전당대회에서 반극우 연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마중물을 퍼올리면서 당 외부에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통해서 돕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제가 전당대회가 당 안에서 극우 세력에게 우리 성문을 열어주는 세력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우리 당에서 이제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자라고 하는 강력한 쇄신파들이 같이 저는 격돌하는 이번 전당대회 장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외곽 지원과 외곽에서의 응원이 저는 좀 힘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혁신파와 구태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두 진영 사이에 우리 이번 전당대회는 치열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기사회생의 길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그런 고민 끝에 출마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예, 제가 그런 의견이었는데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언론인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분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최종 결심은 정치인의 오로지 본인의 판단이겠죠. 그런데 최종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뭐 그건 그 뜻대로 존중을 합니다마는 언제 다시 출마를 하고 마음을 먹더라도 꽃가마 타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게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극우 반대, 개혁연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곁에서 전력 지원해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래도 제도가 바뀌어서 지난번 김기현 대표 때부터인가요?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전당 막판에는 또 새 결집을 통해서 어쩌면 45 플러스 알파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뭐 후보 당대표가 탄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결선 투표에 올라가서 종국에는 그야말로 당을 좀 쇄신하고 그동안 나왔던 혁신안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전력 지원하는 것이 그게 불출마를 대신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현실적으로는 현명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좀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해서 좀 떨어지는 결과를 받게 됐을 때 그 내상이 좀 클 거라는 점,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도전을 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시간이 중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 그러니까 너무 소진됐기 때문에 혹은 패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지는 우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당대회 룰 자체도 탄핵에 찬성했던 파들이 뚫고 갈 만한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뭐 지금 혁신위에 혁신안도 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당심을 더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뚫고 가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패배를 감수하면서까지 출마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정치인 개인에게는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두고 고민할 때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시간을 버는 길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정말 지금 국민의힘은 극우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찬탄파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을 만큼 당내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 부분을 지적해왔고 그걸 막기 위해 여러 정치적 연대를 모색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선수로 뛰는 게 정치적으로는 좀 더 용감한 결정이었겠죠. 근데 어떤 결정이든 본인이 하는 거니까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박승민 의원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현명하지만 비겁한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불출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패배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패배라고 한다고 하죠. 이거 유행가 가사기도 한데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2023년 12월 비상대책위원회 시절부터 뭐 총선을 치렀고요. 당대표 선거를 했고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소진된 측면도 있죠. 또 하나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정치적 내공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루 듣고 본인의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진다 이것이 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저도 한동훈 대표의 어떤 고민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를 아끼는 분들도 불출마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는 한동훈 전 대표 본인 입장에서도 불출마라거나 한 번의 휴식기를 갖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불출마 이후에 반구구 연대의 선봉에 서서 외곽에서 정말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혁신의 지도부가 등장할 수 있도록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가 남아있는 과제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당대표 선거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일단 김문수, 장동혁 후보라고 하나 이른바 탄핵 반대, 그다음에 전환길 포용파, 그러니까 예. 극우의 문을 열어주는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안철수, 조경태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혁신파들 사이에 이 치열한 이 전당대회 경쟁 속에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과 공간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가 결국은 한동훈 대표 이번 불출마의 평가라는데 마지막 저는 빈틈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토론 시간은 다 됐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를 다뤘고요. 또 아주 세밀하게는 뭐 인사 검증 시스템까지도 다뤘고 국민의힘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잠깐 60초 동안 쉬고 돌아와서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60초 뒤에 뵙겠습니다. More fearless, more confidence, more power, more passion. Quick pick, clean finish. Asahi Super Dry. 쭉 신부로 살까 했는데 켜졌다. 6식구 먹여 살리는 중. 어항 하나 보러 왔다가 집에 아쿠아리움 생겼다. 나의 취향 만능 알리익스프레스. 괜찮아. 나 많이 마셨어. 진짜 괜찮아. 테라 라이트니까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다운. 마셔도 부담 없이 가볍게. 테라 라이트. 네. 자, 마지막 정리 발언 40초만 드릴게요. 네, 40초만. 두 가지 주제 혹은 그 외의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시청자들께 40초 발언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정강재 대변인 먼저 드릴게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미래를 걱정하는 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힘이 되고 미래를 열어주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 걱정하는 정당이 된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몰돼서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당으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쇄신을 통해서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또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는 요령은 없지만 정도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요즘 이 정치 상황을 보면서 결국 민심을 거스르는 자는 필패하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그리고 뭐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를 떠나서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받드는 역할을 하는 것, 거기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알아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의 극우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답은 민심에 충실한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저도 민심에 충실한 자리에서 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민주당 역시도 그런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도 더 나은 모습으로 환골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결국 민심만한 특효약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하는 정치의 모습을 앞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정당이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은 우리 정치경제 교과서나 정치학 교과서에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획득을 할 수 없는 정당이라면 그 정당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죠.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반극우 연대라고 하는 극우파와의 전면전을 우리 전당대회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 건 정당한 짓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이 극우적 주장을 하는 정권 획득을 아예 포기해버리면서 자기들만의 아스팔트 우파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그런 자기 정신승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하고는 절연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정권을 헌납한 것도 사실은 불법 비상계엄이었거든요. 그 정권 헌납 이후에 그러면 이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하면서 다시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권을 헌납했던 그 근본이 됐던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석고대지하고 그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반성과 노력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꼭 승리의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불법 계엄과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서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 통합 그리고 내란 극복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 지 벌써 이제 한 50여일 됐는데요. 상당히 그 좋은 지지도 받고 있고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초기 인사에서 몇 번의 오점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그래도 종국에는 민심에 부응하는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더 지지율 높은 그런 대통령 정권이고 싶다,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초기의 어떤 실수 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이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고요. 마지막 60초 시간입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청정하게 날려버리자. 강력한 리얼탄산 100%이 맛이 청정라보다. 테라 맵식 캐롤라이나 리퍼의 화끈한 매운맛이 강렬하게 맵돌다가 시크하게 사라진다. 호시키 맵시크 치킨. 이런 피부 그걸 왜 기다려? 요즘 대세 올리지요. 간다. 끝까지 간다. 깔끔함의 극한까지. 슈퍼클리어 공법으로 완성한 깔끔한 목넘김. 필라이트 클리어. 네, 이번 주 논쟁 여기서 마치고요. 긴 토론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 준비를 좀 했거든요. 논쟁, 저희가 논리로 맞붙다라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논리로 치열하게 다투되 합리적인 결론에는 승복하자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오늘로 20회째입니다. 그 20회째 제가 진행은 오늘로써 마지막 하게 됐습니다. 손에 꼽히는 대한민국의 농객 박성민 전 최고위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5대0 라이브의 김유정, 김근식, 정강재 최고의 패널들과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저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20회 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에도 토론을 봐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또 새롭게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